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에 19일이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500분 가까운 분들이 함께 시작부터 접속하고 계신데요. 시청하시거나 들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휴장을 할 때 또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유독 늘 이제 많은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유독 더 감사드립니다. 뉴욕장 안 열림에도 불구하고 루틴하게 아니면 혹시 뉴욕장 안 열리는지 모르고 그냥 접속하신 건 아니시겠죠? 저희가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죠.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다 라고 써놨는데 휴장일 때는 저희가 뉴스 중에서 쉴 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의성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볼만한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시간에 오늘 또 알차게 쉬어갈 때 우리가 봐야 할 그런 내용들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싱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으신가 봐요. 혹시 아니면은 그 유퀴즈를 보셨나? 유퀴즈에서 그 배우 그분의 누구냐 너 그 있잖아요. 누구냐 너 누구냐 누구냐 너 왜 배우 그 훌륭한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항상 뭔가를 시도를 할 때 조금 아리까리하고 이럴 때도 한번 그냥 그곳씩 가보자 뭐 이런 정신으로 작품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쵸? 우리 권순우 TV라고 써 있는 게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신가요? 밖에 지금 계신데 최민식이라고 또 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뉴욕장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고고싱 합니다. 이거 굉장히 옛날에 썼던 단어인데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없고요. 이 마감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뉴욕장 얘기도 조금 하고 월가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또 전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쉬는 사이에 월가에서 들리는 소식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님께서 미장은 전혀 안 하는데 종종 마무리 멘트를 들으신다. 마무리 멘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 인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 시작할 때 그 뭔가 이렇게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든다.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30분 더 빠른 6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근데 일어나시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예전에 성시경 씨가 라디오 할 때 밤 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하니까 여러분 잘 자요 하면서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잤어요 이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감성적인 감성이 묻어있는 월모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이렇게 상쾌하게 여는 것과 함께 여러분 잘 잤어요? 이렇게 너무 시리 같았나요? 다양한 인사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왜 휴장을 했나? 여러분 요 유래 또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딱 지정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지정하면서 휴장을 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인 2월 22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기념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던 2월 12일 역시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통합해서 미국 의회에서 1970년에 미국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을 모두 추모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날을 딱 지정을 하고 요거로 날짜를 2월 12일, 2월 20일 이렇게 비슷한 즈음이 있으니까 2월 세 번째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2월이 월요일이 몇 번 있겠죠? 그 중에 세 번째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미국 증시는 이에 따라 휴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은 이제 유럽 시장을 우리가 그동안 사실 잘 안 보던 유럽 시장을 보게 되죠. 유럽 시장은 숨고르기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영국과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보합권 마감이 된 가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0.1%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0.1%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물가지표 이야기하고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럽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유럽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스웨덴에서 1월에 물가 관련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CPIF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직전 달 5.3%에서 4.4%로 둔화, 그러니까 스웨덴의 물가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첫 금리 인하는 지금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금리가 4% 수준에서 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유럽 증시 잠깐 이야기해 드리는데 정말 관심 없는 혹시 유럽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LVMH 같은 종목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 이런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혼조 보였기 때문에 큰 방향성은 없었다. 국내 증시가 어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혼조세 가운데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IB 쪽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지금 제가 봤던 그 전망 중에서 올해와 내년 사이에 6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5천 올 초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과연 향후에 어디까지 연말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12월 중순에 그 전망치가 4,700이었습니다. 근데 뭐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700에서 5,100으로 그때 수정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돌파할 것으로 보이자 좀 더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근데 좀 시원하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연말 전망치입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전망치가 아니고요. 연말 전망치가 5,200포인트다라고 높였는데 요것도 중간중간에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2달에 한 번씩 수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한다라고 데이빗 코스틴이 이끄는 분석팀이 밝혔습니다. 이전 전망치 대비해서 수정된 전망치 5,200포인트는 약 2% 정도 높인 거고 지난 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3.9% 높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5천선을 돌파했는데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는 걸까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대체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데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는 5% 넘게 올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 한 달 기준이었나요? 2주였는지 한 달이었는지 어쨌든 7% 거의 8% 가까이 올랐다. 그 저PBR 그 테마가 정말 강력한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 됐다라는 것도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이 S&P 500 전망치가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어서 순이익 전망치를 좀 내용을 뜯어보면요. 올해와 내년에 S&P 500 지수 관련한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41달러 였는데 256달러로 높였고요. 전망치가 237달러와 250달러였는데 이것마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M7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기업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 5개 기업을 포함하는 IT 부분과 통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큰 성장 또 더 높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BOA, 뱅크, 저 왜 이렇게 요즘에 이 가운데라는 말을 잘 쓰죠? 예, 가운데가 좋긴 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현재 투자자들이 시장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연말 목표치의 상향 조정을 한 의향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S&P 500 목표치 5천은 아마도 너무 낮을 것이다. 그럼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파이팅 넘치게 보고 있는 곳은 바로 지금 버블은 아직 터지려면 멀었다라고 하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 CE라고 줄여서 부르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S&P 500 지수가 5천을 돌파하며 거품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거품이 터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오를 여력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이 향후 12개월 추정 PER 현재 20배를 넘어서고 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남우 교수님과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어쨌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추정 이 PR이 더 높아졌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회사의 이익이 더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12개월 추정 PER 같은 경우는 한 16배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높은 20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S&P가 올해 연말에 5,500을 찍으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6,500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나타났었던 닷컴 버블 당시와 좀 유사한 그런 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 S&P 500 시장 내에서의 버블은 90년대 후반기에 나타났던 양상과 많은 면에서 흡사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과 또 미래의 이익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 등에는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밝은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장 전체, 산업 전체를 좀 사로잡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술이고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 확산이 나타났을 때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와 비슷하다라고 또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S&P 500의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는 닷컴 버블 당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치지 못한다. 한참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S&P 500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한창 그때 당시 닷컴 버블 있었을 때 S&P 500의 밸류에이션 PER은 12개월 추정 PER이 25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20배는 어떻게 보면은 25배보다는 낮으니까 산술적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를 또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더 오를 것으로 미국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은 향후에 또 12개월 넘게 봤을 때는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개나루 닉네임 쓰시는 분이 좋은 아침 어제 포럼 사회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제 포럼에 오셨던 분인가 아니면 관계자분이신가? 제가 어제 이제 이남우 교수님께서 그 회장 역임하고 계시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일본의 그 도쿄증권거래소에서의 PBR 개혁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했는데 참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일 이렇게 관계가 엮이면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배척하게 되고 하는데 배울 것은 배워야 하고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좀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증시에나 여러 가지 기업의 거버넌스에도 좀 많이 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관련 영상이 이남우 교수님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올라올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그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T초님이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엔비디오 사신다고 비디오 업체로 하시는 이름 틀리면 어때요? 요새 엔비디아 이름 엔디비아라고 부르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의 지표 같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는 안 사요.
이제 그 약간 습관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가 안타깝게도 고점이었더라. 예, 그런 관계 있기 때문에 그 옆집 아주머니가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표의 한 가지 시그널로 되게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신체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문성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지금 산다. 어떻게 만약에 옆집에 계시는 분이 우리 문수석님의 방송을 보시고 오랜만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저 엔비디아를 오늘 사면은 좀 너무 높은 가격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문성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격이 그래도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네, 오늘도 뭐 준비된 내용이긴 하는데 네. S&P 500 지수가 올해 3월 FOMC 이전까지는 5천 시대 안착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겠다는 마음을 갖다 보면 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천 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심리들이 좀 커지는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그때 엔비디아를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시기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보다는 지금 사시면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전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예, 이런 전략 함께 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S&P 500 5천 시대를 두드리다. 두드린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줄넘기를 이렇게 가뿐하게 5천 위로 넘어섰고 뭐 지금 뭐 5,200이다, 5,500이다 참 말이 많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본다. 연말 우리 문성님께서는 지수 때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리포트 같은 거에도 언급하셨을 텐데 몇 포인트로 언급하셨을까요? 제가 올해 그 S&P 500의 상단을 추정을 할 때 네. 제약 조건을 좀 생각하면서 제시를 했었는데 제약 조건. 그러니까 지난해 말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이를 상회하는 구간에서 S&P 500의 12개월 확정 P 평균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차피 올해 예상되는 EPS의 그 경로에 따라서 상단과 하단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추정할 때 사실 올해 거의 뭐 6천대도 충분히 나올 만한 숫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중에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S&P 500 지수의 목표 지수를 산정할 때 네. 올해 예상되는 EPS 그리고 이제 P를 적용할 때 그 P 값 그리고 EPS 값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상단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6천 정도 간다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올해 이제 연초에 5천 정도 그러니까 4,200에서 5천 정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다닐 때는 오버슈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5,30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상단을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작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좀 하고 제가 있습니다. 6천이라는 숫자에 바로 흥분하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저를 바로 지적하셨네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 황젠스님이 유튜브계의 차은우다. 네? 왜 저한테? 예, 유튜브계의 차은우다. 예, 피부가 아이고. 정말 우리 배우같이 하신 차은우 피부 색깔과 동일하신 오늘 문남중 수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또 어떻게 네, 하십니까? 피부 정말 하시죠. 예. 자, 내용을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히 열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팬데믹 이후에 세 번째 마디 지수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저 들어왔을 때 질문해주신 두 가지 네. 내용과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S&P 500 지수가 세 번째 마디 지수를 도전을 하고 있죠. 과거를 보면 2020년 5월에 마디 지수 3,000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마디 지수 4,000 돌파가 있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마디 지수 3,000을 도전할 때를 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상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5월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죠. 그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네. 3,000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6월 8일까지 8일 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3선선 안착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9일을 고점으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3,000을 상회하고 나서 두 번의 3,000선 안착을 이어파는 지수 하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5,000의 안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S&P 500의 4,000 마디 지수 도전할 때를 나타내는 건데 네. 동일합니다. 2021년 4월 달에 이것도 이제 아래로 좀 내려주세요. 네. 자료를. 네, 아래로 내려주실래요? 네. 자, 3,000 봤으니까 다음 차트 4,000 아래로 네, 내려. 네. 네, 감사합니다. 4월 첫 거래일부터 종가 기준으로 이제 4,019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25 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요. 그래서 오. 4,232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살짝. 네, 5월 이제 10월 10일 이 3일간 하락하면서 네. 4,000선 하회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좀 높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13일, 14일 반등하는 듯 해보였지만 다시금 17일, 19일 3일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지금 회색 톤으로 그려져 있는 라인은 빕스입니다. 그러니까 빕스가 지수. 튈 때 주가가 하락하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디 지수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보통 두 번 정도는 그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S&P 500 지수 올해 이제 5,000선 안착 확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과거의 경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5,000선을 이어파는 변동성들이 최소 두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동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첫 번째 나타났을 때가 변동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3월 FMC 이전까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020년이나 2021년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서 네네. 어쨌든 돈이 막 풀리던 네,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걷어들이고 있는 시기에서 마디지수 5,000 돌파에 대한 패턴을 봤을 때 과연 뭐가 다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경제 부분 얘기할 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양적 긴축 행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신용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게 잘 걷어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놓고 구조적인 변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 가계 모기지 대출 또 기업의 회사채 대출 발행에서 차지하는 고정 금리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금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초과저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간마다 좀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직계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초과저축액은 아직 소진되지 않고 있고 아마 지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1조 달러 이상은 되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저축액이 이렇게 잔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가계 소비가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노동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인력 부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유지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나 젊은 노동자층이 경제활동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올해도 미국은 연착륙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5천 시대에 접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S&P 500 지수가 새해가 밝고 나서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올라와줘 버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저하고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렇죠. 상고 하저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확률들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해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아마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질 겁니다. 이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기준이 그동안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지수대까지 올려놨다고 하면 올해부터 약간 느끼실 거예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랑 실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S&P 500 지수의 우상향 추이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바탕에는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높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좀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드릴 때 3월 FMC 이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 시점을 두고 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네. 이제는 큰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라고 이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기에는 새해 들어서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네.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난해 산타넬리 그리고 올해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4,800선 상회하는 구간에서 좀 팔아놨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3월 FMC 이전까지 좀 S&P 500 지수가 5,000선을 좀 안착하기도 어렵겠다는 시장의 여론들이 형성되는 그 시점을 틈타서 다시금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5천선 돌파하고 나서 뭔가 공포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쫙 깔렸을 때가 우리에게는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유 공포가 오겠어. 경기도 좋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기업 실적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싶지만 무언가 단초가 돼서 항상 시장은 갑작스러운 또 하락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런 공포가 시장을 엄습할 때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로 활용할 그런 시기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기회에 왔을 때 잡는 게 정말 용기 있는 자인데 저는 항상 그런 공포를 이렇게 명언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S&P 500 지수 마디 지수를 과거 이제 넘어섰고 안착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5월보다는 아무래도 2021년 4월, 그러니까 그 정도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환경들 조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3월의 수정경제 전망에서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3월은 사실 아직 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2월 달 들어서 13일, 16일 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또 1월 생산자 물가 결과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5월에서 6월로 후퇴될 수 있다는 그 불안이 증시 하락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가 계속 동일한 해석들을 계속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각기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명확한 건 통화정책은 연준이 결정하기 때문에 3월 FMC 때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그리고 레인지 숫자가 만약 바뀐다고 하면 올해 통화정책의 첫 금리 인하 시점, 횟수, 최종 정책금리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난해 12월 수정경제 전망인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4.6, 레인지는 3.9에서 5.4를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중위값 4.6이 상향 조정되거나 레인지 하단 3.9가 상향 조정된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이 아니라 6월 이렇게 후퇴되는 거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횟수는 4회에서 3회 정도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역시 4에서 4.25 정도에서 이제 4.25에서 4.5 정도로 그 이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월 수정 경제 전망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을 전망할 이유는 없어요. 네. 어차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3월 FMC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테이블을 통해서 전망을 해도 늦지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수순을 이번에는 그림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딱 명확하게 지금 5월 정도의 금리의 인하가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표 맞는 거죠? 예, 네.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에 의거해서 이제 경제 전망을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틀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다만 3월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에 나오는 숫자 조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네. 일단 저는 기존 수정 경제 전망에 의거하면 올해 5월달 첫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최대 150회 정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총 4번 정도 하지 않을까 단행을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를 4에서 4.25 정도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대선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아래에 있는 시나리오 2번처럼 5월달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도래하는 FMC 때마다 25pp씩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6번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4번 정도 인하할 거를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봤더니 올해 시장을 판단하는 그 변수가 지금 일단 굵직한 것만 나열하셨을 텐데 15개나 되네요. 네. 시장의 변수는 늘 있지만. 아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네. 다 제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을 한번 성출해 주면서 설명을 좀 보면 보시죠.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봐도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GDP가 예상을 상회하거나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거를 키팩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은행 산업 향방 관련해서는 어차피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님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은행 산업의 건전성은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향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올해 업황의 상승 전환 기대가 높아지는 건 분명히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피로감이 도래할 시점이 있기 때문에 묻어져 있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점점 희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해서는 올해도 이제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러프하게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정부 부채 한도 논란은 결국 막판 타결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는 또 한 번 얘기해드리지만 쌈의 법칙을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임계치 0.5%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시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가 될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 대선 때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거의 확정하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 뒤집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네. 참고로 트럼프가 되게 된다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미국 증시 낙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양국 지도 간의 자간의 실익이 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관계가 좀 호전될 여지가 있고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는 온쇼링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고, 22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올해 4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연준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고요. BOJ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 금정위가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엔화는 앞으로 강세로 전환하고요. 일본 증시는 올해 3분기 이전까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적기는 올해 3분기 금정위를 통해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5가지 변수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변수들 결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올해 미국 증시가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표만 딱 보셔도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향후에 펼쳐질 그런 이슈와 함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예상되는 방향이 어느 정도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 우상향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쭉 오르지 않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굴곡이 있어도 제갈 길 가는 미국 주식 어쨌든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겠죠.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얘기를 할 텀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의 향방을 전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두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올해 1월 달을 기준으로 45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 과거 46개월 이후 그리고 경기 확장이 끝나는 국면 그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올랐던 수익률이 네. 76%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 기준으로 앞으로 S&P 500 지수는 76%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올해 당장은 아니고요. 2027년 6월까지예요.
2027년 6월 네. S&P 500 지수로 환산하면 8,505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 하에서 가능하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늘 우리 문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 팬분들이 참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신뢰가 갑니다. 문남중 앵커님. 이렇게 앵커? 앵커로 먼저 바뀌셨어요? 이 자리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차은우다, 뭐 한번하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는데 네. 예,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서 또 좋은 분석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